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풍습과 전통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기묘한 것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번에도 세 개의 기묘한 전통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오늘도 그런 기묘한 전통과 풍습들에 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기묘한 풍습과 전통에 관해서 알아보되 다른 문화에 대한 비난의 의도는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통 의식들 중에서도 나라 혹은 민족마다 가장 개성이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역시 장례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각 나라의 환경과 또 종교 등에 의해서 각양각색의 장례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세계 보편적으로 장례식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로 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관이 아예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 대신 배를 띄워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맨몸 그대로 묻어버리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선 당연히 관이 쓰입니다. 대개는 이런 관을 땅속에 묻어두고 봉분을 둥그런 형태로 만들거나 평평하게 만든 다음 그 앞에 묘비 등을 세워 누구의 무덤인지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과 과감히 대조되는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관을 땅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어딘가에 매달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공중에 뜬 것처럼 관을 높게 매달아두는 것인데요. 매장 아니면 화장 문화가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엔 상당히 특이하고 기묘해 보이는 장례 문화입니다. 이 장례 문화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토라자 지역의 관행 중 하나로 이들은 동굴 내부 관을 매달아둡니다. 이 매달린 관에 사용되는 관은 에롱이라 불리는데요. 보트 모양으로 아주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동굴 내에 마련된 지지대 등의 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관이 비치된 동굴 내부와 외부에는 타우타우란 부장품이 함께 놓입니다. 이 타우타우는 일종의 조각품으로서 보통 도굴꾼 등을 막기 위해서 놓였다고 하네요. 이 관습이 시작된 것은 약 8세기경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매장될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였는지 또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가에 따라서 관의 위치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루손 섬에 위치한 산악지방인 사가다에서도 이 매달린 관 장례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례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칸카나이란 부족입니다. 산악지방이다 보니 이런 장례 문화를 이어오기에 꽤 적합한 지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칸카나이족의 이 매달린 관 장례 문화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가 들어갈 관은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안치된 자세는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일 것, 이것은 마땅히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태어났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다만 칸카나이족 모두가 이렇게 안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매달린 관에 안장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저명하거나 명예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부족에 기록할 만한 공로를 세웠거나 혹은 부족장급의 저명한 인물이었거나 전통 의식 등을 이끌던 제사장, 무당 등의 인물이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아무나 안장되는 것은 아닌 특별한 장례 형태라고 하네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관이 매달린 높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형식처럼 살아생전에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었거나 혹은 부족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일수록 관이 매달리는 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즉 일생 동안의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 죽었을 때도 매달리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일수록 관이 더욱 높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이 얼마나 높게 매달려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네요. 칸카나이족의 전설 중에는 아니토란 정령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운명하면 나타나는 영혼 같은 존재입니다. 절벽에 관을 매달아두면 이 아니토가 그 주변을 배회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믿는다네요. 그래서 이 아니토가 안전하게 지상에 강림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통해 상가딜이란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꽤나 독보적인 장례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떠나는 장례식이 있다면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의식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말해볼 풍습은 바로 성인식 중에 하나인데요. 성인식은 아시다시피 나이가 충분히 많아진 이가 한 명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의식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여서 기념식을 여는 정도로 끝나지만 또 일부 국가들에서는 격식을 차려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엄숙한 의식으로서 진행되지만 반대로 무척 고통스럽고 무섭게 진행되는 의식도 있습니다. 남미의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사테레 마웨 부족은 꽤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참기 힘든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마웨 부족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웨 부족은 에너지 드링크의 재료 중 하나인 과라나 열매를 사용하고 또 재배하기 시작했던 최초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마웨 부족의 성인식은 투칸데이라 의식으로 불리는데요. 이 의식에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 사용됩니다. 바로 이 남미에 서식하는 개미들 중 하나인 콩가개미, 이른바 총알개미로 알려진 특정한 개미인데요. 이 개미가 총알개미로 불려지는 이유는 이 개미가 가진 무시무시한 독침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알개미에게는 포네라 톡신 성분을 가진 독침이 존재하는데 이 독침에 쏘이면 엄청난 고통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쏘여본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과 못으로 만든 장판 위를 걸어다니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설명만으로도 사실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고통의 강도가 상당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총알개미란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식이 시작되면 부족의 성인 남성들은 이 개미를 모으고 여성들은 주변의 나뭇잎과 나무 껍질 등을 사용해서 마치 오븐 장갑처럼 생긴 큰 장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잡아온 수십 마리의 개미를 특수한 용액에 담가서 잠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장갑 안에 끼워 넣는데요. 총알개미의 독침이 장갑 안쪽을 향하도록 끼워 넣습니다. 당연히 이 장갑을 착용하면 손이 독침에 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이 독침을 견뎌내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장갑을 양손에 낀 채로 총알개미의 독침이 주는 고통을 견뎌내면서 다른 부족 인원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춰야 합니다. 제 생각엔 정말 춤이라도 추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을 듯해 보입니다. 이들이 장갑을 낀 채 견뎌야 하는 시간은 10분. 그런데 10분만 견뎌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원주민 부족들에게 성인식이란 대단히 중요한 의식 중 하나로서 단순히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을 무려 20번이나 반복해야 하는데요. 총 200여 분가량을 무사히 견뎌내야만 의식이 끝나고 진정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마웨 부족에게 있어서 이 개미는 열대우림의 힘을 상징하고 독침을 견디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이겨낸 이들이 유대함으로써 부족과 구성원의 연결을 재확인하는 역할도 한다네요. 그렇기는 해도 20번이나 저걸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어른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풍습은 조금 어두운 내용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선 이런 건축물이 관찰됩니다. 보시는 대로 조금 작은 규모의 탑처럼 생긴 것들인데요. 탑의 위쪽 중앙 부근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형태로서 언뜻 보기엔 뭔가 관측하는 장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탑처럼 생긴 외관을 봤을 때는 군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탑은 용도가 따로 있는데요. 이 탑들은 이른바 아기탑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영어로는 그대로 베이비 타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탑이 작아서 아기탑, 베이비 타워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탑이 아기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인데요. 이 탑은 바로 아주 어린 아기들의 무덤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이 탑은 정말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인데요. 이 탑에 관해선 현재까지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내용에 관한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견해입니다. 한쪽의 견해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견해 모두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일단 이 탑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에 여행 온 서양의 인물들이 자신들이 보고 겪은 것에 관해 남긴 기록들 때문입니다. 특히 달과 육펜스 등의 책으로 유명한 작가 서머셋 몬은 1922년 중국을 여행하며 엮은 책인 오너 차이니스 스크린에서 이 탑의 존재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지붕이 막힌 탑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구멍 안에선 매우 좋지 못한 냄새가 풍겨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것이 베이비 타워란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다른 저명한 인물의 기록에서도 이 탑들이 언급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탑에 관해 이런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 탑의 용도가 단순히 숨진 아이를 매장하는 곳이 아닌 선택적 양육을 위해 아이를 유기하는 곳이란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아보단 남아를 더 선호했고 그에 따라 원하지 않던 성별의 아이가 태어나면 일부러 굶기거나 해서 목숨을 잃게 한 다음 탑에 매장하거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탑에 유기했다는 뉘앙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해외에서 정말 많은 악명을 떨쳤는데요. 사실 이런 시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성별 차이에 따른 이러한 선택적 양육이란 요소가 특정 국가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선택적 양육이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탑이 서양 등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히 높았습니다. 특히 선택적 양육이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한 유기 장소까지 건축했다고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 탑을 기록으로 접한 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이 탑의 건축 양식이 특이하게 생긴 건 역시도 탑 안에다 영혼을 가둬두기 위한 것이란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야만의 상징으로서 알려지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탑을 바라보는 첫 번째 어두운 견해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견해에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런 연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2019년 아이다호 대학의 제프리 스나이더는 이 탑이 알려진 것처럼 선택적 양육을 위한 유기 목적이 아닌 실제로 정말 순수한 목적을 지닌 무덤 중 하나이며 숨진 아이를 매장하기 어렵던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가 주요하게 지적했던 것들 중 하나는 이 탑을 언급한 사람들이 너무 표면적으로만 탑을 관찰했던 것인데요. 일단 기록에 따르면 이 건축물들은 최소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리들이 이런 아기 탑의 건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때는 장례 절차 등에 관한 지침들 중에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후를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당시엔 의학기술, 위생 등에 관한 문제가 존재했기에 실제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린 어린 아기들이 많았으니 장례를 치룰 절차도 딱히 없어 막막했던 부모들이 목숨을 잃게 된 아이를 아무렇게나 매장하기도 하고 그냥 야외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이 무척 좋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관리들이 그 대안으로 이런 매장지를 제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탑들이 건축되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즉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 무덤이었던 것인데요. 다만 서구의 이 탑이 알려질 당시에는 이러한 자세한 배경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탑이 의도치 않게 악명을 떨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탑을 바라보는 두 번째의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이런 시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프리 스나이더의 말대로 순수하게 매장지로 건축되었지만 그 당시에 선택적인 양육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 탑을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했을 것이란 얘기였는데요. 보통 처음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런 절충안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특정 성별의 아이를 배제하고 선택적인 양육을 원했던 국가들이 특정한 나라만의 풍습이 아닌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것을 보면 이 탑이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악용했던 사람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으나 다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무덤으로서의 역할만 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기묘한 풍습에 관해 한 번 더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 나라의 기묘한 풍습과 문화 등에 관해서 한 번 더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묘한 풍습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